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 이론, 핵심 예제 세 번째 기계 공작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작기계 일반에서 기계 공작법의 분류입니다. 자, 우리 기계 공작법의 종류에는 크게 비절삭 가공과 절삭 가공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비절삭 가공과 절삭 가공을 구분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이 칩, 즉 절삭하고 나오는 이 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점이 큽니다. 예를 들어 칩이 나오면 절삭 가공, 칩이 나오지 않는 가공은 비절삭 가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절삭 가공은 크게 주조, 우리 소선 가공, 용접, 특수 비절삭 가공으로 나눕니다. 주조는 여러분들 쉽게 목형, 주형, 주조, 특수주조, 플라스틱 몰딩, 분말 야금이라고 어렵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해 여러분들 겨울철에 길을 가다가 사 먹는 붕어빵 틀을 생각하시면 주조가 쉽게 와 닿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성 가공인데요. 탄성에서 예를 들어 철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철사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철사가 이렇게 휘어졌다가 원상태로 가는 것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고, 어느 정도 힘을 더 세게 줘서 원상태로 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가공하는 게 바로 소성 가공법인데, 소성 가공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단조, 압연, 프레스 가공, 인발, 압출, 판금 가공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성 가공도 비절삭 가공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삭하지 않고 칩이 나오지 않고 두 개의 돌아가는 룰러가 있으면 이 룰러에다가 소재를 이렇게 두꺼운 소재를 넣으면 룰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결국 이 소자가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압변이라고 합니다. 압변. 이런 가공들, 즉 칩이 나오지 않는 비절삭 가공으로 소성 가공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은 여러분들 쉽게 아시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고, 그 다음에 특수 비절삭 가공으로 예를 들어 방전 가공, 초음파 가공 등이 비절삭 가공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칩이 나오는 절삭 가공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시는 선반, 밀링, 그 다음에 보링, 호빙, 브로칭, 줄작업. 줄작업도 여러분들 미세한 칩이 나오기 때문에 절삭 가공이 되겠습니다. 연삭 가공도 마찬가지로 연삭 호닝, 슈퍼 피니싱, 액체 호닝, 배럴 가공들도 약간의 칩이, 작은 칩이 나오기 때문에 절삭 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비절삭 가공이 아닌 것은, 또한 다음 중 절삭 가공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여러분들 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절삭하고 비절삭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작기계. 우리가 흔히 보이는 선반, 밀링, 이런 공작기계의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공작기계가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작기계니까 당연히 높은 정밀도를 가져야 되고, 가공 능력이 커야 되고, 내구력이 커야 되고, 고장이 당연히 적어야 되고, 기계 효율이 좋아야 되고, 가격은 싸고 운전 비용이 저렴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공작 기계의 구비 조건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 기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공작 기계의 특성은 정밀도가 높아야 되고, 가공 능률이 좋아야 되고,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강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상식선에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가공 능률에 따른 공작 기계의 분류입니다. 가공 능률. 자, 이 가공 능률. 자, 가공 능률인데 이 가공 능률에 따른 공작 기계는 첫 번째로 우리가 범용 공작 기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목만 먼저 보시면 두 번째로 전용 공작 기계, 그 다음에 단능 공작 기계, 만능 공작 기계 있는데, 자, 문제는 뻔합니다. 자, 뒤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이것이 무슨 가공 능률에 따른 공작기계 분류인지 선택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핵심 키워드 정도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범용 공작기계 뭐냐면
우리가 이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를 보시고 이제 실기시험을 볼 때 실기시험을 CNC 선반과 또한 범용 선반 이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선반들을 우리가 범용 선반이라고 하는데요.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이 다양하고 절삭 및 이송 속도의 범위도 크기 때문에 제품에 맞춰 절삭 조건을 선정하여 가공할 수 있고 또한 부속 장치를 사용하면 가공 범위를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범용 공작 기능, 범용 쪽으로, 범 쪽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니까 기능이 다양하고 자, 핵심 키워드 그 다음에 절삭 및 이송 속도의 범위도 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이 부속 장치를 사용하면 가공 범위를 더욱 넓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범용 공작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전용 공작 기계가 있어요. 전용 공작 기계는 뭐냐면 전용이니까 특정한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전용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용 공작 기계는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에 가깝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용 범위는 전용 공작 기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닿는 공작 기계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단순한 기능의 공작 기계로 한 가지 공정만 가능합니다. 한 가지 공정만 가능해. 자, 이와 또 반대로 만능. 자, 만능. 여러 가지 종류의 공작 기계에서 할 수 있는 가공을 한 대의 공작 기계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뭐 선반이나 밀링이나 드릴링 같이 뭐 이런 여러 대의 공작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대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작 기계가 만능 공작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공작 기계 가공 능률에 따른 분류에 따라 공작 기계를 분류하면 자, 범용 공작 기계는 흔히 많이 쓰는 선반, 드릴링 머신, 밀링 머신, 세이퍼, 플래너, 슬로터 연삭기가 있고 자, 이 전용 공작 기계는 트랜스퍼 머신, 차륜 선반, 크랭 구축 선반. 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전용 공작 기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음 중 범용 공작 기계가 아닌 것은 1번 선반, 2번 밀링 머신, 3번 트랜스퍼 머신, 4번 연삭기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닿는 공작 기계는 공구 연삭기, 센터링 머신. 자, 맞는 공작 기계는 선반, 드릴링, 밀링 머신 등의 공작 기계를 하나의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능 공작 기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운동 관계입니다. 상대 운동. 자, 상대 운동이 있는 공작물은 어떻게 돌고 공구는 어떻게 도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많이 여러분 작업하시는 선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 자, 선반에서 자, 여기가 이제 이게 척이 되겠죠. 척. 자, 파란색에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워크라고 해서 공작물이 되겠죠. 자, 공작물이 되는데 이 공작물은 회전이 되겠죠. 회전. 자, 이 공작물은 회전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선반 바이트가 있는데 이 바이트는 자, 전후 그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직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직선 운동.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선반은 공작물은 회전하고 그다음 바이트인 공구는 직선 운동한다. 자, 그림 보시면 자, 선반은 공작물은 회전 운동하고 공구는 직선 운동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밀링을 보시면 밀링. 자, 밀링은 이제 선반하고 반대의 개념으로 이 공작물이 3축으로 자, 이렇게 직선 운동. 전후, 좌우, 또 위아래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하고 이번에는 밀링은 이 공구가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구는 회전, 공작물은 직선 운동. 자, 밀링 한번 보겠습니다. 밀링. 자, 밀링을 보시면 공작물은 고정하고 이송하고 공구는 회전 운동한다. 자, 연삭은 공작물은 회전 또는 고정하고 이송하고 공구는 회전한다. 자, 드릴 작업도 공작물은 고정되어 있고 자, 드릴이 회전 운동한다. 이렇게 공구와 공작물의 상대 운동에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계공작법은 가공 방법에 따라 절삭가공과 비절삭가공으로 나눈다. 다음 중, 자, 절삭가공이 아닌 것은, 당연히 이제 칩이 안 나오는 거겠죠. 딱 봐도 선삭, 밀링, 드릴링은 칩이 나오는 절삭이고, 용접은 비절삭 가공이 되겠습니다. 자, 공작기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구비 조건이 아닌 거죠. 상식선에서 풀라고 하셨는데, 한번 보면, 자, 가공 능력 당연히 커야 되고, 두 번째, 높은 정밀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내구력이 클 것 맞고, 네 번째, 자, 기계 효율이 적으면 안 되겠죠. 기계 효율은 커야겠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이론, 칩의 종류. 자, 칩의 종류는 상당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우리가 칩의 종류에는 크게 유동형 칩. 자, 유동형 칩이고 가장 좋은 칩이죠. 그 다음에 전단형, 경작형, 균열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올바른 칩이 유동형 칩인데, 먼저 이 유동형 칩을 자세히 암기하시고, 이 유동형 칩에 발생하는 조건에 미치지 못할 때 다른 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유동형 칩을 보면, 경사면 위를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흘러나가는, 그래서 유동형 칩은 다른 말은 연속형 칩이라고 합니다. 연속형 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전단형, 결단형, 열단형은 불연속 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연속형 칩이라고도 하며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이다. 가장 이상적인 칩의 형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꼭. 자, 첫 번째, 단단한 재료가 아니라 연성의 재료. 자, 연성의 재료. 자, 이 연성의 재료를 가공할 때 유동형 칩이 나오고, 자, 절삭 깊이는 적을 때, 절삭 속도가 빠를 때, 자, 윗면 경사각이나 이런 경사각이 클 때, 뭐 윤활성이 좋은 절삭류를 사용할 때인데, 꼭 암기, 연성 재료, 절삭 깊이는 적을 때, 절삭 속도는 빠를 때, 경사각이 클 때 유동형 칩이 나오는데, 이 조건들이 조금씩 달라지면 이제 다른 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단형 칩을 보면, 자, 전단형 칩은 뭐냐면 유동형처럼 경사면유를 원활하게 흐리지 못해서 나오는 칩이 전단형 칩인데, 자, 전단형 칩은, 자, 아까 보면 일단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연성 재료를, 자, 저속에다 동그라미. 아까 보면 속도를 빠르게 할 때 유동형 칩이 나오는데, 이 연성 재료를 속도 빠른 게 아니라 느린 속도, 저속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유동형 칩은 절삭 깊이가 작을 때였는데, 얘는 절삭 깊이가 클 때 전단형 칩이 발생한다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연성 재료를 고속이 아닌 저속으로, 절삭 깊이가 작지 않고 클 때 전단형 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형 칩은 열단형 칩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어떤 걸 외워주시면 되냐면, 자, 우리가 유동형하고 전단형은 재질이, 공작물의 재질이 연성 재료인데, 경작형 칩은, 자, 여기 보시면 점성이 큰 가공물,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점성이 큰 가공물을 경사각이 적은 절삭 공구로 가공할 때, 또는 절삭 깊이가 클 때 발생하기 쉬운 칩인데, 이 단어, 점성이 큰 가공물. 자, 그러면 밑에 먼저 보시면 균열형 칩은 점성이 큰 가공물이 아니라 주철과 같이 맺은 재료. 이 주철과 같이 맺은 재료를 저속, 절삭 발생하는 칩의 형수, 순간적인 균열이 발생하는 칩인데 균열형 칩입니다. 자,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중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고, 또한 내용들을 쓰고 이것은 무슨 칩인가 맞추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예를 들어 그 내용에 점성이 큰 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경작형 칩이고, 주철과 같이 맺은 재료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균열형 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성 재료를 저속, 절삭하고 절삭 깊이가 클 때 나오는 칩은 전단형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칩을 보면,
자, 이게 가장 유동칩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장 이상적이니까 연성 재료. 자, 연성 재료, 절삭. 자, 여러분도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시면 돼요. 절삭 속도가 클 때. 그 다음에 이 절삭 깊이. 절삭 깊이는 작을 때. 그 다음에 경사각은 클 때. 자, 경사각을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자, 경사각은, 자, 여기 파란색으로 보면, 자, 이렇게 공구각이 있고, 자,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수직으로 딱 그리면, 자, 이게 바로 경사각입니다. 자, 경사각. 자, 이게 경사각인데, 이게 이제 경사각인데, 이 경사각이 점점 커지면, 날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날이 이렇게 가면, 날이 갈수록 날이 날카로워지겠죠? 날이 날카로워지니까, 연속적으로 칩이 나오는, 유동형 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유동형 칩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동형 칩, 전단형 칩, 경작형 칩, 균열형 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감의 재질이 연성이고, 자, 공구의 경사각이 크며, 절삭 속도가 빠를 때, 경사각이 크고, 절삭 속도가 빠를 때 주로 나오는 칩, 이것은 무조건 유동형 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유동형 칩이 발생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유동형 칩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구성인선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꼭 영향을 주거든요. 자, 유동형 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절삭 깊이가 클 때, 1번이죠. 절삭 깊이가 클 때는 우리가 전단형 칩이 나옵니다. 전단형 칩.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성인선 나오는 핵심 이론 3번. 구성인선 빌트업 에지. 자, 우리 한글로 한번 써보면, 빌트업 에지. 자, 빌트업 에지라고도 나오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한글로도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성인선은 뭐냐면, 자, 연강, 스테인리스강, 알루미늄 등의 이 연성 가공물을 절삭할 때, 자, 일단 절삭할 때, 뭐 절삭력하고 뭐 열이 발생해서 고온 고압이 생기면, 자, 우리가 이제 바이트 팁이 이렇게 생기면, 자, 이 팁 끝에 칩이 떨어져야 되는데 고온 고압 때문에 달라붙어서 어느 순간에는 이 팁이 나갈 때 이 칩이 이제 탈락할 때 이 팁 끝을 딱 잡고 탈락하는 것을 우리가 구성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인선은 좋은 거다 아니면 나쁜 거다. 자, 나쁜 거죠. 구성인선은 나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인선이 나쁜 거니까 우리 이제 밑에 한번 보면 구성인선의 발생 과정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자, 구성인선 발생 과정, 자, 발생, 성장, 최대 성장, 분할 탈락인데, 자, 여기 검정 거 보시면 구성인선이 이렇게 발생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온 고압 때문에 이게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더 달라붙어서 크게 되고 이제 분열됐다가 이게 탈락하면서 팁 끝을 이렇게 같이 탈락해서 이제 정밀도가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성인선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 방지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지 대책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바로 유동형 칩이 나오는 조건. 자, 유동형 칩이 이 나오는 조건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동형 칩을 외워놓으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좋지 않은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을 보면 절삭 깊이를 적게 할 것, 경사각을 크게 할 것, 절삭 공구의 인선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할 것, 윤활유가 좋은 절삭류를 사용할 것, 절삭 속도를 크게 할 것. 앞서 배웠던 유동형 칩이 나오는 조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유동형 칩이 나오게끔 유도하면 그것이 바로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다음 중 구성인선의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절삭 깊이를 적게 해야 되는데 크게 한다거나 해서 찾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인선을 감소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절삭 속도를 크게 한다. 맞죠? 자, 2번 윤명경사각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하고 절삭 깊이를 깊게가 아니라 작게 하고 마찰 저항이 작은 공구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바이트로 재료를 절삭할 때 자, 치부 일부가 공구 날 끝에 달라붙어 절삭나루가 같은 작용을 하는 구성인선에 자, 여기까지는 다 필요 없고 이제 뭐 구성인선의 방지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1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절삭 깊이를 크게 한다. 크게 하면 안 되죠. 절삭 깊이 작게 해야 되고 나머지는 구성인선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수명 핵심 이론 4번 공구 수명을 보시면 공구 인선 파손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목만 먼저 보시면 크레이터 마모, 우리나라 말로 경사면 마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플랭크 마모, 우리나라 말로 여유면 마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핑이 되겠습니다. 치핑. 딱 봐도 세 개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두 가지 유형이에요. 다음 중 공구 인선 파손의 형태가 아닌 것은 해서 뭐 경사면 마멸, 여유면 마멸, 치핑, 네 번째 다른 거에서 그게 정답이 되겠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내용들을 써놓고 이게 공구 인선 파손의 어떤 형태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암기하셔야 될 게 이 경사면 마멸의 영어로는 크레이터 마모인데 이 경사면은 뭐냐면 어디에 마멸이 생기는 거냐면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칩에 절삭공구 상면 이 상면이 이렇게 오목하게 파이는 것을 우리가 크레이터 마모라고 합니다. 오목하게 파이는 여기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파이는 것을 우리가 크레이터 마모라고 하는데 자, 이 크레이터 마모는 오목하게 파였다고 해서 자,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오목하게 파여지는 현상. 자, 오목하게 파여지는 현상을 경사면 마멸 크레이터 마모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고 자, 플랭크 마모는 이제 우리가 여유면 마멸을 플랭크 마모라고 합니다. 플랭크 마모라고 하는데 자, 여유면을 보시면 자, 절삭면하고 평행하게 마모되거나 또한 측면과 절삭면의 마찰이 발생되는데 얘는 보통 주철과 같은 매짐 재료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게 바로 여유면 마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생긴 게 보이죠? 자, 이게 바로 여유면 마멸인 플랭크 마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핑이 있는데 치핑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인선 끝이 있는데 이 검정 게 탁 탈락되는 현상을 우리가 치핑이라고 합니다. 치핑. 자, 그래서 자, 공구 파손의 형태 세 가지 경사면 마멸, 여유면 마멸, 치핑 또한 이런 것들의 내용을 적어놓고 이거는 무슨 파손 형태인지 찾는 문제가 나오니까 준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가 어느 정도 파손됐는지 판단하는 수명 판정 기준이 있습니다. 자, 수명 판정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형광펜으로 그려지는 핵심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수명 판정 기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가공면에 광택이 발생하면 수명이 다 됐구나. 그 다음에 공구 인선 마모 일정량, 공구 인선의 마모가 일정량에 달았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절삭저항의 주분력의 변화가 적어도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히 증가할 텐데 이건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히 증가.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치수의 변화량, 완성 치수의 변화량이 생기니까 공구가 파손됐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절삭저항의 주분력이 절삭을 시작할 때 비교하여 일정량이 증가할 경우 자, 주분력이 절삭을 시작할 때와 비교하여 일정량이 증가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공구의 마멸 형태. 자, 공구의 마멸 형태. 아까 보면 여유면, 그 다음에 경사면, 치핑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철과 같이 매짐 재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철과 같이 매짐 재료. 당연히 이거는 여유면 마멸이 되겠죠. 여유면 마멸. 경사면 마멸은 제가 오목하게 파인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꼭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2번 공구 수명 판정 기준에서 수명이 종료된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핵심 키워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1번 보면 가공면에 광택 나오죠. 그 다음 2번 공구 인선의 마모가 전혀 없을 때. 얘가 맞죠. 그 다음에 3번 완성치수 변화량. 그 다음에 4번 절삭력의 주분력의 변화가 적어도 이송분력이나 배분력이 급격히 증가할 때 공구 수명이 종료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5번 핵심 이론 05번 절삭 온도가 있겠습니다. 자, 공구가 공작물을 가공할 때 마찰에 의해서 절삭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 우리가 절삭유를 뿌리게 되죠. 그래서 절삭 온도는 공구의 영향도 있고 공작물의 영향도 있다.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열의 형태는 뭐 전단면에 전단 변형이 일어나는 생기는 열 가끔 나오니까 그림으로 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열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자, 열의 형태 전단면. 자, 전단면에서, 자, 이게 전단면입니다. 자, 전단면에서 전단 변형이 일어날 때 생기는 열이 바로 기역이죠.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자, 전단면 여기인데,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이제 60%. 그 다음에 이제 공구 경사면과 칩이 마찰할 때 생기는 면, 여기가 바로 30%. 그 다음에 이제 여유면과 공작물 표면이 마찰할 때 생기는, 자, 거기가 바로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 기역.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삭 온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도 여러분들 암기하기 힘드시기 때문에 뭐 다음 중 절삭 온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핵심 키워드로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칩의 색깔로 인해서, 자, 칩의 색깔, 그 다음에 열전대, 여기도 똑같죠. 삽입된 열전대인데 일단 열전대, 그 다음에 칼로리미터, 복사 고온계, 시온도료, 이렇게 항셀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절삭 온도 측정 방법이구나. 칩의 색깔, 열전대, 칼로리미터, 복사 고온계, 시온도료 이런 것들은 절삭 온도의 측정 방법에 사용되는구나 암기해서 다음 중 뭐 절삭 온도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자, 절삭 가공을 할 때 절삭열의 분포를 나타내는 절삭열이 가장 큰 곳은 당연히 A가 되겠죠. A가 아까 봅니까? 60%. 그 다음에 B가 30%. 그 다음에 여유마멜이 10%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공작물을 가공할 때 절삭열이 발생하면 공구의 경도가 낮아지고 수명이 짧아진 다음 중 절삭 가공을 할 때 고온에 열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아닌 것은, 당연히 이 열이 발생하는 원인보다는 열이 발생하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절삭유지를 뿌리니까 원인은 아니죠. 자, 원인을 보시면 일단 전단면에서 전단 소송 변형이 일어나니까, 칩과 공구 경사면이 마찰하니까, 공구 여유면과 공작물 표면이 마찰하니까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삭열을 식히기 위해서, 자, 식혀야지만 고온 경도가 아무리 높은 공구라도 온도가 올라가서 무뎌지거나 또한 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절삭의 정밀도를 떨어뜨리니까 우리가 그 절삭열을 식히기 위해 이 절삭유제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절삭유제의 사용 목적이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공구 인선을 냉각시켜 공구의 경도를 방지하는 거죠. 인선을 냉각시켜서 비싼 공구가 마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바로 절삭유가 해주죠. 또한 가공물을 냉각시키고 절삭열에 의한 정밀도 저하를 방지하고 공구 마모를 줄이고 윤활 및 세척 작업, 그 다음에 칩을 씻어주고 절삭부를 깨끗이 닦아 절삭작용을 쉽게 한다가 절삭유제의 사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절삭유의 작용은 뭐냐면 먼저 가장 주 목적이 냉각작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활작용, 그 다음에 칩을 씻어내는 세척작용이 되겠어.
딱 세 가지니까 여러분도 이제 감이 오시겠죠. 절상유제의 작용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런 절상류의 구비 조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절상류는 어떤 구비 조건을 가져야 되는가? 자, 냉각성 당연히 있어야겠죠. 방청성, 방식성이 우수해야 되고, 뭐 감마성, 윤활성이 좋아야 되고, 유동성이 좋아야 됩니다. 구석구석 가야 되고, 적하가 쉬어야 되고, 인하점, 발하점이 높아야 되겠죠. 높지 않으면 마찰열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절상류가 뭐 타버리거나 아니면 불이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되고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다. 절상류의 구비 조건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자, 절상류의 크게 구분해 보면 수용성 절상류와 당연히 그러니까 수용성 절상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물수자인데, 자, 우리 광물 석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원액에다가 물을 혼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매실 액기스가 있어요. 매실 액기스를 여기다가 이제 넣는데 이것만 먹으면 너무 진하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넣어서 희석을 시키는데, 이런 것처럼 광물 석유를 원액을 넣고 거기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수용성 절상유라고 합니다. 자, 물을 넣겠죠. 물을 혼합한다.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표면활성제, 뭐 부식 방지를 첨가하는데, 자, 물을 넣으니까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꼭 암기해. 자, 물을 넣으니까 점성이 낮고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다. 당연히 물을 섞었으니까 냉각 효과가 크겠죠. 이 불수용성 절상류는 물을 혼합하지 않고 원액 그대로 쓰니까 얘는 냉각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각 효과가 크니까 당연히 고속절상 및 연삭가공액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수용성 절상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냉각 효과, 물을 넣으니까 냉각 효과가 있다. 냉각 효과가 있으니까 고속절상 및 연삭가공에 사용된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불수용성 절상류는 고속절삭은 좀 힘들겠죠.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자, 기계 가공에서 절삭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상류를 사용한다. 절상류의 사용 목적. 자, 절상류를 왜 쓸까? 목적으로 틀린 것을 보면, 1번 절삭공구의 절삭온도를 저하시켜 공구의 경도를 유지시킨다. 맞고, 속도를 높일 수 있어 공구 수명을 연장시킨다. 맞고, 절삭열을 제거하여 가공물의 변형을 감소하고 치수 정밀도를 높여준다. 맞고, 자, 네 번째 보시면 냉각성과 윤활성이 좋고,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계적 마모를 크게 한다.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윤활제가 있는데, 윤활제는 뭐냐면, 자, 윤활제의 구비 조건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윤활의 목적이에요. 윤활의 목적. 윤활작용, 냉각작용, 밀폐작용, 청정, 방청 등이 있는데, 우리가 윤활 방법에는 크게 유체, 경계, 극압 윤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문제가 나오는 게 윤활제의 급유 방법. 핸드 급유, 적하 급유, 오일링 급유, 분무 급유, 강제 급유, 담금 급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패드 급유, 비말 급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윤활제가, 자, 이 윤활제가 갖춰야 될 조건으로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상식적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자, 3번에 보면 산화와 열에 대한 안전성이 낮으면 안 되겠죠. 산화 또는 열에 대한 안전성이 낮는 게 아니라 높아야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우리가 이제 여러 절삭 공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반에는 바이트, 그 다음에 밀링에는 뭐 엔드밀, 그 다음에 드릴에는 드릴이 있는데, 이런 절삭 공구의 구비 조건. 이 절삭 공구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일단 마찰에 의한 열에 의해서 경도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고온 경도. 그 다음에 마모되면 안 되니까 내마모성. 그 다음에 강력하고 이렇게 취성이 없어야 되니까 강인성, 저마찰, 성형성, 저렴한 가격. 이게 바로 절삭공구의 구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절삭공구는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탄소 공구강 그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탄소 공구강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제 약 600도씨까지 견디는 고속도강이 있습니다. 고속도강. 자, 600도씨까지 견딘다. 600도씨까지 보시면 되는데, 자, 고속도강에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이 표준 고속도강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표준 고속도강. 자, 표준 고속도강은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를 함유하는데, 자,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표준 고속도강은 누가 이제 만들었냐면 텅크바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텅크바. 자, 텅크바가 표준 고속도강을 쟁취하기 위해서 텅크바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바로 18대 4대 아니죠. 텅크바라는 사람이 4대 1로 싸우는데 당연히 이제 혼자가 4명을 상대해야 되니까 욕이 나오겠죠. 그래서 욕을 18이라고 해서 18, 4, 1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 4대 1로 싸우면 당연히 욕이 나오겠죠. 그래서 18 해서 텅크바라는 사람이 텅크바 그래서 텅스텐 18, 크롬 4%, 바나듐 1%가 표준 고속도강의 조성이다 라고 꼭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오는 초경합금이 있습니다. 소결 초경합금. 자, 소결 초경합금은 어떻게 외우시냐면, 자, 일단 1400도씨입니다. 아까 고속도강은 600도씨고, 얘는 14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해서 프레스로 소결 성형한 절삭 공구입니다. 자, 그때 이제 탄화물 넣는데 코발트 탄화물, 그 다음에 탄화물에다가 뭐 코발트나 니켈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비디아, 미국에서는 카볼로이, 뭐 영국 미디아, 그 다음 일본은 단가로이, 우리나라는 초경합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써주고 무슨 공구 재료인지 찾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14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하면서 프레스로 소결 성형한 것은 바로 초경합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조경질합금이 되는데요. 자, 주조경질합금의 대표적인 것은 스텔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스텔라이트가 주조경질합금인데, 뭐 주성분은 뭐 텅스텐, 뭐 크롬, 코발트, 철, 뭐 이런 주조합금. 자, 주조합금. 자, 근데 이 스텔라이트는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텔라이트는 단조나 열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조나 열 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 다음 중 주조경질합금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주조경질합금은 단조가 된다. 또한 열 처리가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라믹 보겠습니다. 자, 세라믹의 주원료는 산화 알루미늄 분말로 만드는데 거기다 이제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물의 소량과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소결한 절삭 공구인데 그보다 세라믹은 이제 뭘 암기하시면 되냐면 세라믹은 용접이 곤란합니다.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용접이 곤란하므로 고정용 홀더를 사용하는데 다른 공작 우리가 이제 바이트 팁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용접 바이트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세라믹은 용접이 되지 않습니다. 용접이 되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 다음 중 세라믹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뭐 용접이 된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접이 곤란하다는 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맷이 있어요. 서맷. 자, 서맷은 세라믹과 메탈의 복합으로 세라믹의 취성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의 금속 복합체의 총칭인데 자, 서맷은 특히 고속 절삭에서 저속 절삭까지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그리고 구성인선이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N 입방정 질화 증소가 나오는데 자, CBN은 자, 미소 분말을 초고온. 자, 중요한 건 무조건 초고온과 초고압입니다. 자, 초고온, 초고압 이 상태에서 소결한 것인데
자, 많이 쓰이는 절삭공구 CBN입니다. CBN. 자, CBN은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초고압, 그 다음에 초고온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하시고 그때 사용되는 절삭공구가 CBN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2번 당연히 산화알루미늄입니다. 산화알루미늄 분말을 주성분으로 하여 마그네슘, 규소 등의 산화물과 소량의 다른 원소를 첨가하여 소결한 공구는 당연히 세라믹이 되겠죠. 자, 8-2 현재 많이 사용되는 인공 합성 절삭 공구로 재료로 고속 작업이 가능하며 난삭재료, 이 난삭재료, 고속 도강, 당금질강, 내열강 등의 절삭에 적합한 공구 재료는 CBN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범용 공작 기계인 선반을 보겠습니다. 자, 선반의 종류에는 선반의 종류가 아니라 이 선반 가공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밀링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밀링의 가공 방법 종류와 선반의 가공 방법 종류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반은 보시면 일단 외경 절삭이 되고요. 단면 절삭. 자, 단면 절삭은 여기를 가공하는 것을 단면 절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절단 홈 작업 되고 절단 작업 및 홈 작업. 자, 이렇게 앞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절단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홈이 가공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 절삭. 그 다음에 드릴링. 자, 심압대에서 드릴을 꽂아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드릴링 작업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링. 여러분 보링 제가 꼭 말씀드려요. 보링은 뚫어진 구멍을 넓히는 거. 자, 넓히는 겁니다. 넓히는 거. 자, 넓히는 거. 그 다음에 수나사, 앞나사, 정면 절삭, 곡면 절삭. 자, 총형 절삭은 뭐냐면 이런 모양을 가진 절삭 공구로 이 모양을 가공하게끔 만드는 게 총형 절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반에만 있는 손잡이 닿는 부분을 만드는 널링 작업 등이 있습니다. 자, 선반의 종류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선반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각종 기본이 되는 선반이고, 자, 이제 보면 탁상 선반, 정면 선반, 수직 선반이 있는데, 탁상 선반은 우리가 소형 선반이니까 이제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소형 선반이니까 이 소형 선반에서 만드는 제품은 바로 시계 부품, 재봉틀 부품. 자, 이런 시계 부품, 재봉틀 부품이 나오면 탁상 선반이구나. 자, 문제 유형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이게 무슨 선반인지를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선반은 어떻게 하냐면 자, 기차바퀴 일단 기차바퀴 한번 암기하시고 자, 기차바퀴를 보시면 기차바퀴는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가공물을 우리가 정면 선반에서 가공합니다. 자, 수직 선반은 척을 지면 위에 수직으로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 선반에서는 자, 이렇게 이제 척이 있죠. 여기 이제 공작물을 불리면 자, 이 척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수직으로. 그래서 공작물을 여기다 이제 물리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수직 선반이라고 합니다. 뭐 버티칼하고 그다음에 호리젠탈 선반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수직 선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핵심 키워드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터리스 선반이 있습니다. 터리스 선반, 공구 선반, 자동 선반, 모방 선반 등이 있는데 자, 터리스 선반은 어떤 것이 핵심 키워드냐면 보통 선반의 심압대 대신 터릿이라고 부르는 회전 공구대를 설치했습니다. 그게 바로 터리스 선반이고 자, 공구 선반은 자, 보통 선반과 같은 구조이나 정밀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주축은 기업이 되어 있고 자, 릴리빙 장치와 얘는 반드시 릴리빙 장치와 테이퍼 절삭 장치가 있다 라고 암기하시면 되고 자동 선반은 반드시 자동이니까 우리 캠이나 유압기구 등으로 이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모방 선반은 자동 모방 장치를 이용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트레이서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트레이서. 그 다음에 차축은 기차의 차축, 차류는 기차의 바퀴. 자, 크랭크축 선반은 크랭크축의 전월과 크랭크 핀을 가공하는 선반에서 선반의 종류는
여러분은 문제를 주어주고 이게 어떤 선반인지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에 나올 만한 핵심 키워드, 예를 들어 뭐 트레이서, 이거는 모방 선반, 그 다음 시계 부품, 이것은 탁상 선반 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반의 크기 표시 방법. 자, 우리가 보통 선반의 크기 표시 방법은 자, 스윙하고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로 나타납니다. 자, 스윙은 이제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최대 지름인데요.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이렇게 선반이 있죠. 선반이 있는데 내가 공작물을 이렇게 공작물을 이렇게 작은 공작물은 충분히 가공이 돼요. 스윙이 나오거든요. 스윙이. 공작물이 작으니까 지름이. 근데 공작물 지름이 엄청 이렇게 큰 거를 가공할 때는 이 지금 그려진 공작기에서는 가공 힘들겠죠. 왜? 스윙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스윙 다음에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는 뭐냐면 여기에도 분명히 센터가 있을 거고 여기 심합대에도 센터가 있는데 이 거리의 최대 거리를 우리가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라고 합니다. 자, 보면 자, 이제 왕복대 스윙 한번 보면 스윙. 자, 왕복대의 스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 위에 스윙. 자, 이게 여기밖에 스윙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는 여기하고 여기를 거리를 재는 이 최대 거리. 그래야 이제 길이를 얼만큼의 공작물을 가공할 수 있겠다고 알 수 있겠죠. 이래서 선반의 표시 크기 방법은 스윙 곱하기 양 센터 간의 최대 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1번. 선반을 조작을 캠이나 유압기구. 자, 이것만 봐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캠이나 유압기구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한번 읽어보면 자동화한 것으로 대량 생산에 적합하고 능률적인 선반으로 주로 핀, 볼트 및 시계 부품,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다. 자, 캠이나 유압기구. 물론 여기에도 시계 부품이라는 건 나왔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거는 캠이나 유압기구에 초점을 더 줘야 되구나 해서 자동 선반이 되겠습니다. 자동 선반. 그래서 문제에 보면 헷갈리지 않게 지금 시계 부품에 나온 탁상 선반은 정답이 없죠. 보기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9-2번 보면 다음 중 보통 선반에서 할 수 없는 작업. 자, 선반의 가공 방법 종류에 보면 선반에서 할 수 없는 작업. 당연히 뭐겠습니까? 인덱싱 작업, 분할 작업, 인덱싱 작업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선반 두 번째. 자, 선반에 이제 주요 부분이 있습니다. 주요 부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 선반의 주요 부분은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베드가 되겠습니다. 자, 주축대는 이제 회전을 주는 곳인데 이게 주축대. 그 다음에 이제 왕복대. 자, 이 왕복대가 이렇게 좌우로 왕복을 하죠. 왕복대. 그 다음에 베드 위에 이제 심압대가 있습니다. 심압대가 있어서 구멍을 내거나 뭐 그럴 때 사용하고 이런 왕복대하고 심압대를 올려놓은 베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반의 주요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베드 다음 중 선반의 주요 부품이 아닌 것은 해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반용 부속 및 부속 장치. 자, 부속 장치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 센터가 있어요. 센터. 자, 센터는 가공물을 고정할 때 주축 또는 심압축에 설치한 센터 위에 가공물을 지지하거나 고정할 때 사용되는데 자, 이 센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센터에도 종류가 여러 보시면 이 정지 센터가 있고 일단 정지 센터는 이 센터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공작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지 센터, 죽은 센터, 데드 센터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이 하프 센터가 되겠습니다. 하프 센터. 자, 하프 센터는 우리가 공작물을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면 공작물을 이렇게 설치를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하면 되는데 자, 회전할 때 이제 바이트가 여기 같은 경우는 공작물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바이트가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걸리겠죠. 그래서 이 단면을 깎아서 바이트가 이렇게 안 닿게끔 하기 위해서 이 단면을 가공하게끔 만든 센터가 하프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회전 센터는 말 그대로 정지 센터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정지 센터는 돌아가지 않지만 회전 센터는 이 안에 베어링이 들어있어서 함께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자, 파이프 센터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장착해서 할 수 있는 거고, 평센터는 이렇게 평평한 것을 우리가 평센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센터 드릴은 센터를 하기 전에 지지하기 전에 구멍 가꾸는 거고, 자, 면판 보겠습니다. 면판은 자, 척에 고정할 수 없는 불규칙한 대형이나 뭐 공작물, 예를 들어 이제 맨드릴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면판이고 얘가 돌리개인데, 이 돌리개를 이 면판에다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면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도 이제 면판인데 공작물에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이제 나사를 받고 이 면판에다가 또 볼트를 하고 이 위에 이제 균형추가 있어서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이 고정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면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림판하고 돌리개는 회전력을 주는 거죠. 회전력. 자, 회전력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돌리개가 있어서 얘가 돌아가면서 이 공작물을 돌리게 되죠. 회전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방진구. 꼭 가늘고 긴 공작물. 자, 여기 선반을 보시면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좀 두껍게 그래서 이런 공작물을 여기에다 이렇게 설치하게 됩니다. 설치하고 이제 회전을 시키겠죠. 회전을 시키고 바이트를 갖다가 이렇게 바이트를 갖다가 댈 건데, 이 바이트를 대면 가늘고 긴 공작물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런 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작물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걸 우리가 방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공작물의 휨을 방지하는 것은 방진구인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반드시 암기 자주 출제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방진구. 이제 뒤에 이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드릴. 자, 맨드릴은 방금처럼 이렇게 공작물이 구멍이 뚫려 있으면 이 맨드릴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맨드릴을 통해서 이 맨드릴을 회전시키면 공작물이 같이 회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이제 한국말로 신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맨드릴은 그럴 때 사용하는 거고, 자, 척은 뭐 공작물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뭐 선반에서 척은 뭐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연동척, 단동척, 유압척, 콜릭척이 있겠습니다. 자, 이게 선반의 부속품인데 당연히 밀링에도 부속품이 있겠죠. 그래서 선반과 밀링의 부속품을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선반 부속품이 아닌 것은 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척을 한번 보겠습니다. 척. 자, 공작물을 고정하는 것이 이제 척이 있는데, 척의 종류를 보시면 일단 연동척, 단동척, 유압척, 콜릭척이 되겠습니다. 자, 연동척은 가장 중요한 게 조가 3개가 120도 간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를 척 핸들을 돌리면 3개의 조가 함께 움직여서 우리가 연동해서 움직인다고 해서 연동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척의 특징은 3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동일한 크기, 예를 들어 3의 배수되는 단면의 가공물을 쉽게 편리하게 고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삼각형, 육각형 뭐 이런 것들. 그 대신 가장 중요한 건 척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편심 가공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척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밑에 설명드리는 단동척에 비해 고정력이 약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자, 연동척은 여기가 있는데 척 핸들을 이렇게 넣어서 척 핸들을 이제 회전을 시키면 이 척, 1번 척, 아니 조, 1번 조, 2번 조, 3번 조가 동시에 움직여. 동시에 연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동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동척은 편심 가공 힘들고 옆에 보이는 단동척보다 고정력이 약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단동척을 한번 보시면 단동척은 4개의 조가 90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가 각각 단독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아까 연동척 같은 경우는 규칙적인 가공물이 고정이 된다면, 단동척은 자, 불규칙한 가공물, 또한 가장 중요한 게 편심 가공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편심 가공.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자, 연동척에 비해서 여기 척 핸들을 여기에 넣어서 돌리면, 자, 돌리면 지금 이 척만, 이 조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가 각각 움직이게 됩니다. 각각. 그래서 단독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단동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동척은 편심 가공이 됩니다. 편심 가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압척이 있습니다. 유압척은 여러분들 어디에 가장 많이 쓰냐면 CNC 선반에 많이 쓰이고, 자, CNC 선반에 많이 쓰이고, 조가 소프트 조가 있고 하드 조가 있습니다. 자, 소프트 조는 이제 가공물의 형상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가공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롯데리아나 뭐 이런 데 가서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사는 것처럼 소프트 조가 가공물의 형상에 따라 가공해가지고 공작물을 척킹, 즉 공작물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C 선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콜릭척이 있습니다. 콜릭척은 뭐냐면 지름이 작은 가공물, 각봉제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름이 작은 공작물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콜릭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내용들을 써주고 이게 무슨 척인지 고르는 문제와 아니면 연동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를 들면 뭐 조가 4개라든지 아니면 편심 가공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반 작업에서 가늘고 긴 나왔습니다. 가늘고 긴 일감의 절삭력과 자중에 의한 휨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 장치, 당연히 방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방진구입니다. 방진구. 자, 척이 있고 이제 여기에 이제 공작물이 있죠. 이 공작물이 있는데 가늘고 길기 때문에 바이트가 이렇게 밀면 분명히 휘어지니까 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진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방진구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동 방진구, 그 다음에 고정 방진구가 있어요. 자, 이동 방진구는 어디에다가 하냐면 바로 왕복대 위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고정 방진구는 베드 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문제 추형은, 자, 이동식 방진구를 어디에 설치하고 고정식 방진구를 어디에 설치하는지. 자, 그럼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베드 위에 설치했으니까 고정식 방진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10-2번 선반의 주요부로 짝지어진 것은, 자, 선반의 주요부 아까 보시면 주축대, 왕복대, 심압대, 베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